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접견하고 북한 문제 공동 대응과 전기차 보조금 불이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해리스 미 부통령은 비무장지대 DMZ 초소를 방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하루 일정으로 오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 비무장지대도 방문을 했는데 일단 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자체가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무장지대 하면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죠. 6.25 전쟁이 남긴 유산입니다.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개시된 6.25 전쟁은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 것이죠. 미군 장병들이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6.25 전쟁 때 목숨을 잃었고요. 네. 그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줬습니다. 결국 3년 1개월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그 정전협정에 따라서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JSA 공동경비구역은 결국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비무장지대를 찾았고 또 부통령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부통령 시절에 비무장지대 JS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은 우리 한미 동맹의 확고함을 보여주고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또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실제로 낸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이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비무장지대 아마 아울렛 초소를 갔는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초소에 가면 아마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또는 담당자로부터 상황을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장병들을 만나서 격려도 할 것이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난 25일 또 어제 28일 탄도미사일을 3발을 연이어 발사를 했습니다. 미 정부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 시점에 부통령의 DMZ 방문은 변경이 없느냐? 변경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마 보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 또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뭔가 격려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불법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미의 단호한 대응, 이런 내용들이 담긴 메시지를 발언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찾기 앞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이 북한에 대해서도 이 미사일과 핵 법제화에 대한 심한 우려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미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열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역대 없었던 일이고 대통령 방문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미 동맹을 복원한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공고히 하고 그동안 좀 약화됐던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시키겠다 등등 일련 합의들을 했거든요. 이제 오늘 윤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한 4개월 만에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접견 자리에서 한미 이 대통령과 부통령은 미국의 한국을 향한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라고 하는 점, 특히 북한이 최근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특히 7차 핵실험을 만약에 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한 합의한 그 조치를 이행하겠다. 그래서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한미 어떻게 정상급이 이제 언급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한미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최근에 뭐
윤 대통령 방미 당시에 있었던 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어떤 핵심 의제는 중국과 대만 문제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 측에서 유사시에 주한미군 투입설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상황이라서 향후 좀 가능한 시나리오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관심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대만 문제죠. 이거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국의 시진핑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만을 향해서 통일을 추구하면 주저하지 않겠다. 무력을 투입해서라도 그걸 막겠다라는 언급을 했고 미국은 만약에 중국이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있다면 미국은 막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언급들이 현실화된다면 주한미군이 이제 대만으로 투입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공식화된 얘기는 없습니다만 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입장을 명확히 얘기했죠.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가 우선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면 한반도에 만약에 안보의 공백이 생길 경우 북한이 우리를 침공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 북한을 억제하는 데 아마 우선을 두지 않을까 보고요. 우리는 미국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우리 한국의 안보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해리스 부통령의 접견이 있기 전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이번 만남에서 대만 문제가 좀 다뤄질 것이다 이런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 접견이 끝난 자리 브리핑에서는 그런 내용은 다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좀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러나 지금 뭐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은데 그걸 뭐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에는 적절한 의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정부는 과거 이전 정부와는 달리 미국의 관심,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을 하고 특히 윤 대통령도 유엔에 가서 연설했습니다만 자유, 평화, 이 가치 연대를 위해서 한국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전략은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특히 대만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 가치 연대에 우리 한국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오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 발사는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25일에 의해서 4일 만에 발사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재개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북한을 계속 들여다보고 북한의 움직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의 일반적인 행태를 보면 한미연합연습이 있을 경우 연습 기간을 피해서 예. 그 전에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도발을 하거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약 한 4년여 개월 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연달아 미사일을 한 발, 2발, 사흘 이 간격으로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과거와는 다른 행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 물론 과거와 이 상황이 좀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연습이 이제 지난 8월에 UFS 연습으로 복원이 됐고 실병 기동이 이루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합 이 항모단과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뭔가 과거와 다른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9월 초에 김정은이 직접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들, 뭐 이런 작전 지침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걸 해석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내가 핵무기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미사일에 실어서 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대략 사거리가 600km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고도와 거리를 달리해서 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과 장소와 조건에서도 우리는 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부통령이 방한을 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또 북한의 군사적 필요를 고려했을 때 본격적인 도발의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특히나 어제 있었던 발사는 이례적으로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고 네. 또 이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7차 핵실험이 실제로 감행이 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이 이 시기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는 어쨌든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야음이라든지 또는 이동 발사대 이런 데서 사전에 포착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발사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어제 발사한 경우에는 오후에 발사를 했고 평양 인근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발사한 걸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걸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쨌든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지시하는 그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발사할 수 있는 동원태세 확립, 그것은 이번 핵무력 법제화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실험 가능성 문제입니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3번 갱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이 보수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일정으로 보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 사이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10월 중순에 중국의 전당대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중국으로서는 추가 핵실험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주요 일정을 피한 10월 중순 이후 11월 초순은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에게는 이 북한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국정원이 제시한 그 일정에 북한이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응할 준비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독도에서 이 멀지 않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SLBM 위협 등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한미일 3국의 대잠훈련, 이게 2017년 이후 그러니까 5년 만인 거죠? 맞습니다. 2017년 4월 달인 걸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주도 인근에서 제주도 근해에서 한미일 연합 대잠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5년이 좀 넘었군요. 이 시기 만에 이제 한미일 연합 대잠 훈련인데 대잠 훈련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것이 SLBM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걸 여러 발 탑재를 해서 발사하기 위한 이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고요. 특히 김정은이 공언하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을 공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언급한 그런 SLBM 발사 역량을 갖춘다면 그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합 대잠 훈련은 북한이 잠수함을 움직이는 주요 이 바다인 해역인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이 함께
이 북한의 잠수함을 특정하고 탐지하고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연합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왜 독도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뭐 한일 관계가 과거에 좀 불행한 과거가 있었고 지금도 과거 문제,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은 지금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요. 미국과 동맹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또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또 한국과 미국, 한미일 연합 협력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연습이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훈련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유사시에 이 한반도 문제에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다음으로 한미일 3국이 지금 이번 잠수함 훈련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군사훈련의 횟수라던가 어떤 범위를 좀 넓혀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은 한국의 요청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과거 6.25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참전한 이 사례가 없고요. 물론 6.25 전쟁 당시에 일본이 한국의 병력과 장비와 물자를 제공하는 병참 기지의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그런 과거와 같이 물자와 군수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위대가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그 자유중국도 우리 6.25 전쟁 당시에 파병을 요청을 했지만 한국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중국도 우리의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연합훈련의 확대 문제는 이미 지난 6월 이 샹그리라 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만나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위협이 고도화되면 그만큼 대응도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연합훈련도 그때 당시 합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잠훈련이지만 대잠훈련 외에도 여러 가지 훈련들을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미일 연합 그 훈련의 범위가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 기조가 이처럼 뚜렷해지고 있고 앞서서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당분간은 좀 군사적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북한의 도발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이 여러 이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얘기를 했고 과거에 북한은 핵무력은 전쟁의 억제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던 입장을 이제 바꿨거든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북한은 이제 미사일을 이제 어제를 포함해서 최근에 3발을 발사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한미연합 억제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의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당국도 대비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